평범해 보이던 월요일 오후 한 남성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14살 소녀를 수영 레슨에 데려다주기 위해 조용한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뉴욕주 코닝에 자리한 조용한 2층짜리 노란색 집으로 그곳에는 미셀과 막내딸 샬럿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해도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자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계단에 이상하게 서 있는 미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미셀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남성은 직감적으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느낀 그는 911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계단 난간에 밧줄로 목이 매달린 채 숨져 있는 미셀을 발견했습니다. 미셀 누러와 로이드 뉴라우터는 1989년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항상 붙어 다니며 떨어질 줄 몰랐고 졸업 후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로이드는 엔지니어링을, 미셀은 문학을 전공하며 각각 학위를 취득했고 이들은 뉴욕주 코닝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로이드는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취직했고 미셀은 세 딸을 돌보기 위해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로이드를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며 친절한 남자로 여겼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즐기던 그는 발레 학원에서 딸 캐리의 머리를 다른 엄마들 앞에서 이쁘게 직접 손질하며 자상한 아버지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이드는 매우 엄격하고 통제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벽을 보게 한 채 무릎을 꿇게 하거나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미셀은 친구들에게 남편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해 가족 모두가 늘 그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고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2007년부터 미셀은 친정가족과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친정어머니는 로이드가 아내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친정가족들과의 관계를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가족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며 로이드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지역 내에서는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곳에 지원한 끝에 그는 뉴저지 프린스턴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뉴저지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 없이 지내게 된 미셀은 오히려 숨통이 트였고 주변 친구들은 미셀이 로이드 없이 훨씬 편안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결국 점점 멀어졌고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혼 후 큰딸은 로이드와 함께 뉴저지로 갔고 둘째 캐리와 막내 샬럿은 미셀과 함께 코닝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아빠를 유독 따르던 캐리는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캐리는 2017년 로체스터 공과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28일 막내 샬럿을 수영 레슨에 데려다주러 미셀의 집을 찾은 남성은 난간에 목을 맨 채 사망한 미셀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을 수색했지만 유서나 특별한 설명은 찾을 수 없었고 함께 있어야 할 14살 막내딸 샬럿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긴급 아동실종 경보 발령을 검토하는 상황이었으나 그때 둘째 딸 캐리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막내 샬럿이 현재 자신과 함께 로체스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Beverly, can I help you? Hi, my name is Carrie. My friends called me earlier today and told me about my mom. And that she, I'm sorry. That's okay. Take your time. She called and told me that my mom hung herself. Yeah, we are looking into it. And still with you now? Yeah, she's in my apartment. 로체스터는 코닝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입니다. 캐리의 진술에 따르면 미셀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8월 26일 토요일 저녁 5시경 캐리는 대학교에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엄마와 동생을 보기 위해 집에 왔습니다. 캐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미셀은 그녀에게 폭발하듯 화를 내며
캐리가 샬럿의 양육권 분쟁에서 아버지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캐리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샬럿을 데리고 집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의 언쟁은 그 집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말다툼이 격해지면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으며 약 2년 전에는 미셀과 캐리가 집 앞 진입로에서 격렬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캐리는 집에 머문 시간이 약 15분 남짓에 불과했고 샬럿을 데리고 곧장 로체스터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샬럿 역시 이를 뒷받침했는데 소파에서 잠들어 있다가 엄마와 언니가 소리 지르는 소리에 깼고 이후 캐리와 함께 집을 나섰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다툼이 이 집에서는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이드와 미셀의 이혼 과정은 단순한 갈등 수준을 훨씬 넘어선 오랜 감정의 골이 폭발한 듯한 험악한 전쟁에 가까웠습니다. 로이드는 때때로 미셀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며 집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2년 동안 10번 넘게 있었습니다. 로이드의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을 겪은 미셀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은 당시엔 그리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한편 로이드 역시 소식을 듣고 딸들과 함께하기 위해 급히 뉴욕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로이드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캘리포니아에서 취업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로이드는 미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도 크게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마치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From before we were married, she made suicide plans with high school friends, and that was something that alarmed me way back then. 부검 결과 미셀은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망 방식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미셀은 아이들을 끔찍이 아꼈고 삶에 대한 애착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서도 남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드나드는 집안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인해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무렵 로이드는 아직 뉴욕에 머무르며 양육비 지급 중단 신청 등 여러 행정적인 정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경찰의 의심을 받고 있다는 낌새를 느낀 로이드는 갑작스럽게 경찰차에 찾아와 할 말이 있다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미셀과 이혼한 지 이미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셀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딸들과도 자주 충돌을 빚었다고 덧붙였습니다. I know of that from past behaviors, that there was an occasion where Michelle was having a tantrum, that she would open the door and scream things down the stairs and then slam her bedroom door, and did that so many times, she actually broke the door frame. That she was just completely out of control. Michelle was screaming and furious. She really pushed me out of her life. 실제로 양육권 문제를 두고 26건이나 되는 법적 서류가 오갔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로이드는 양육비를 피하려 했고 둘은 14살 막내딸의 양육권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시체 얼굴에 남은 긁힌 상처 때문에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침대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벽에는 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으므로 실랑이나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누군가 미셀을 살해하고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현장을 꾸민 것 같다고 추론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미셀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미셀과의 오랜 양육권 분쟁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로이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셀은 8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쯤 발견되었고 사망 추정 시간은 8월 27일 일요일 새벽 1시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로이드는
26일 토요일에 캐리를 로체스터 공대로 이사시키는 걸 도운 뒤 미셀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 밤에는 로체스터의 한 모텔에서 숙박했고 다음날 아침에 뉴저지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인했고 해당 시간 동안 그의 휴대전화는 로체스터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체스터는 미셀이 있던 코닌과 차로 약 90분 거리로 기록상 그는 사건 현장 인근에 없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캐리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도 함께 추적한 결과 어머니 집에 15분 정도만 머물렀다고 말한 캐리의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머물렀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막내딸 샬럿은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1층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한밤중에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공격하는 것 같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순간 갑자기 언니 캐리가 나타나 샬럿을 급히 끌고 나와 차에 태운 뒤 로체스터로 향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캐리는 처음 진술에서 어머니 집에 잠깐 들렀다고 했지만 샬럿의 증언은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또한 캐리 혼자서 미셀을 살해하고 현장을 위장하기엔 체격이 너무 왜소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에게 공범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고 로이드라면 충분히 미셀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모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8월 26일 토요일 밤 10시경 로이드와 캐리가 함께 모텔을 나서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미셀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이드는 다음날 아침까지 모텔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이는 그가 그 시간 동안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팀은 로이드와 캐리가 공모해 미셀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녀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Hi. Hi, sweetie. I'm sorry I didn't get your call right away. Where are you now, sweetie? I just pulled off at the Denny's rest stop. 하지만 도청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수사관은 부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며 사건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Is this Carrie Narrator? Yes, this is Keith. I didn't know if you had time to meet up with me, and I know it's break time, and I didn't know what your plans were. Yeah, would we be able to talk on Monday? Okay. 그리고 수사팀의 전략은 예상대로 통했습니다. Sweetie. Hey. So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officer whatever from the Corning Police Department. He called. He's like, oh, I just like to meet with people face to face as well. You know, I'd like you to not do that if you can avoid it. So 로이드는 캐리에게 만약 월요일에 경찰에게서 전화가 오면 뉴저지에 상담 예약이 있었던 걸 깜빡했다고 둘러대라고 지시했습니다. Tell him this has been really hard on you. Yeah. Could you cry? I'm like, You cry and say, I'm sorry, I have to go. God, it would be nice if it was just over. 수개월에 걸친 도청 끝에 경찰은 로이드가 치밀하게 아내를 살해했고 캐리는 그런 아버지를 도운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미리 입을 맞출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경찰은 그들을 각기 다른 방에서 따로 신문을 했습니다. Medical examiners determined it to be a homicide, not a suicide. And in conjunction with that, I want to ask you, did Carrie had something to do with her death? No, I just don't think Carrie has it in her to kill another person. FBI는 로이드에게 혹시 캐리가 어머니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거나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그런 상황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다며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한편 캐리는 로이드만큼 침착하지 못했고 신문이 계속되자 결국 아버지가 그날 밤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I went in the house. I'm like, go get out fast. And I went back to my car. When you scoped it out, do
Did you know where was at that time? Yeah, I saw her on the couch. Okay. 캐리는 차에 가서 아버지 로이드에게 엄마가 혼자 위층에 있다고 알렸고 아버지는 동생을 데리고 로체스터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My dad went upstairs into my mom's room, and she was like, "What are you doing? Like, why are you here?" And so she was yelling, and she was like, "Why? Why?" 캐리의 진술에 따르면 양육비와 위자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으로 인해 로이드는 점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캐리에게 차라리 목숨을 끊고 고통을 끝내고 싶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캐리가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자 로이드는 엄마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그것만이 자신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he's out of money, he can't pay rent, he can't pay for stuff. Basically, he was going to kill himself. Or there was this way to make it so he wouldn't kill himself, which was killing my mom. 사건 당일 밤 캐리는 아빠가 계획한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내를 집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I was going to put a towel in her mouth so she could be quiet. And then put the rope around her neck and strangle her. 미셀의 어머니는 사위 로이드가 사이비 교주 같은 인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아이들이 줄을 섰고 말을 듣지 않으면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로이드는 자녀들을 철저히 세뇌시켜 미셀이 끔찍한 엄마라고 믿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는 둘째 딸 캐리였습니다. 경찰은 로이드와의 신문을 마친 후 그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로이드는 차를 몰아 근처의 5층짜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꼭대기층 난간에 앉아 체포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경찰을 긴장시켰습니다. 경찰은 약 90분 동안 로이드를 진정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며 난간에서 내려오라고 설득했습니다. 로이드는 계속해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지만 결국 그를 난간에서 내려오게 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로이드와 캐리는 모두 미셀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열린 재판에서 로이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짧은 성명을 직접 읽었습니다. 재판부는 로이드에게 양육권 침해로 징역 13년, 공모로 39년, 그리고 1급 살인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캐리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서 3년이 선고되었고 판사는 그녀가 어쩌면 진정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며 연민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캐리는 수감된 지 약 1년 반이 지난 2020년 1월 16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